나는 받은 돈도 없고, 근데 나중에 또 실효가 되니까 내가 그 한수금을 부담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이 격리계약을 방어하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불가능은 아니고 또 모든 경우에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격리계약 관련해서 1심에서 패소를 한 사안을 항소심에서 수임을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저희 의뢰인을 위해서 항소가 인용이 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은 다 아시죠? 격리계약이라고 실제 모집한 사람과 보험증권이나 뭐 관련 약정서상 모집한 사람의 이름이 다른 경우죠. 쉽게 말씀드리면 형식적 모집인과 실질적 모집인이 다른 그런 계약을 격리계약이라고 그러고요. 격리계약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계약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격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설계사 코드가 나오지 않아서 그 나오지 않는 동안에 지인한테 부탁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격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격리계약은 문제가 뭐냐면, 일단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 A라는 사람한테 설명을 듣고 가입을 했는데 나의 보험증권에는 B라는 사람이 모집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예전에 나한테 설명했던 설계사하고 이 증권에 있는 설계사가 다르기 때문에 내 보험이 케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경우로 모집 질서가 이렇게 엉망이 돼요. 그리고 탈세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격리계약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격리계약을 모집을 해가지고 형식적인 모집인인 사람이 모집을 한 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 계약이 무효 취소 실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회사나 GA에서 한수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나 GA에서 한수가 들어올 때는 형식적 모집인한테 한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형식적 모집인이 그때 모집을 한 수당을 받았으면 본인이 한수하는 게 맞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때 받은 수당을 실질적으로 모집한 사람한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형식적 모집인 입장에서는 나는 받은 돈도 없고, 근데 나중에 또 실효가 되니까 내가 그 한수금을 부담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또 한수금 같은 거 부담 안 하면 나중에는 뭐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한수가 들어오면은 형식적 모집인한테 한수가 들어오고, 사실상 형식적 모집인은 패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격리계약에서 이름만 빌려준 사람한테 모집 한수가 들어와도 이거를 방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격리계약에 이런 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격리계약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근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략 어떤 경우냐면요, 보험회사나 GA가 이 사건이 격리계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냥 우리가 뭐 대충 보고해서 알고 있었다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고요. 뭔가 명백하게 보험회사나 GA의 그 헤드쿼터에서도 이 건은 격리계약이라고 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이 있어요. 정황 내지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격리계약에서 결국 수당 한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 모집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가 되는 경우에 수당 한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무효 취소 해지가 사실 내부 기준상 그러한 무효 취소 해지가 될 수 없는데, 보험회사에서 이걸 해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민원 해지라 그래가지고, 민원 해지의 요건은 딱히 법에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내부 규정에서는 민원 해지가 어떤 경우에 되는지가 있긴 있는데, 그러한 요건과 상관없이 민원 해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해지가 됐기 때문에 결국 형식적 설계사한테 수당이 한수가 들어오는 수밖에 없는 경우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민원 해지를 해주냐면, 진짜 잘못 팔아서 민원 해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불완전 판매를 한 거예요. 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민원 해지를 해주는 게 맞는데, 두 번째는 형식상은 불완전 판매로 민원 해지를 해줬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격리계약을 주도한 실질적인 모집이라고 민원인이 약간 공모를 하는 경우예요. 격리계약을 주도한 실질적 설계사, 이름은 안 나오지만 사실상 모집을 한 설계사죠. 이 사람이 민원인한테 너 이름으로 뭐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몇 달만 유지를 해라, 1년만 유지하고 너가 해지를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민원 해지하면 너는 기납입 보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좀 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자는 이 사람 만말 믿고 변액이나 종신, 주로 이제 고액보험에 그렇게 가입을 많이 하거든요. 1년을 가입을 해요. 그리고 1년 후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격리계약이라는 거를 보험회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A라는 사람한테 나는 설명을 들었는데 모집 증권을 보니까 서
설계사가 B로 되어 있다. 나는 B를 만난 적도 없고 B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주장을 들으면은 이름 맞는 것 같잖아요. 그 형식적 설계사는 사실 이 계약자한테 만난 적도 없고 설명도 한 적이 없어요. 이름만 빌려준 거니까. 이렇게 민원 해지하면 보험사 입장에서 이게 되게 골치가 아파요. 왜냐면 이거 전형적인 경유 계약이고 이 사람들이 조금 질이 나쁜 사람은 이거 뭐 금감원에 민원 또 제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를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 또 언론에 나가거나 혹시라도 나중에 금융감독원한테 이 경유 계약이 알려져서 제재를 받는 것도 좀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좋게 끝내려고 민원 해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민원 해지해주면 안 되잖아요. 계약자가 그 실질적인 모집인가 이렇게 짜고 이렇게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다. 이러면은 경유 계약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유 계약을 방어하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불가능은 아니고 또 모든 경우에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판결이 난 거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서울의 모 지방에서 이제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항소심이라는 얘기죠. 수당 한수. 이게 병합됐어요. 두 건이 있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한수가 들어올 때마다 이름을 빌려준 설계사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정하게 되니까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진행 중에 또 다른 계약자의 계약이 또 해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추가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합이 한 거죠, 저희가. 그리고 이제 피고 이분이 제가 설계사를 대리했는데 이제 항소인이었죠. 제가 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2021년 11월에 났고요. 변론 종결은 2024년 3월 14일. 판결 선고는 2024년 4월 25일. 이 항소심만 이렇게 보시면 뭐 거의 1년 6개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되게 재판부가 심도 있게 봤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뭔가 1심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일도 항소심에도 불구하고 한 5번, 6번 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온갖 증거 조사는 다 했습니다. 증거 신청도 다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히 뭐 의로증, 가포증 내는 그런 수준으로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증거 조사를 했습니다. 주문을 보겠는데 주문은 이제 1심은 보험회사가 이겼죠. 보험회사는 설계사 B에게 얼마를 청구했고 설계사 B는 A에게 한수금 얼마를 줘라 이렇게 냈겠죠. 근데 1심 판결 취소한다 이렇게 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보험회사의 수당 한수금 청구를 기각한다로 냈고 소송 총 비용은 본소와 병합단소를 총틀어 원고가 부담한다. 저희 피고 항소인 저희가 완벽하게 이제 승소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청구 취지 보시면 앞부분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는 좀 개인정보가 많아가지고요.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는 원고에게 그 수당 한수금 여기에 대해서 돈 내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위촉계약 체결했고 피고가 영업했다고 했다. 왜냐면은 형식성 설계사로서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도 많고 보험증권에 그 우리 피고 이름으로 이렇게 보험계약 모집한 게 맞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제 해석 규정들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수당 한수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자세한 거는 요거를 뭐 다 읽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아서 조금 더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뢰인들이 되게 억울해 하셨어요. 본인들이 좀 젊으신 분이었는데 뭐 잘 모르고 들어오면은 네가 알바 쪽으로 이런 일만 해주면 너가 이름만 빌려주면 너한테 이제 보험회사가 수당이 올 거다. 그럼 너는 그 수당은 나한테 다 달라. 대신 너는 이렇게 이름 빌려주고 알바 일을 한 게 있으니까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이런 수준으로 돈을 줬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진짜 지금 뭐 감당할 수 없는 한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1년인가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이름을 빌려준 건데 이 실질적 모집을 한 사람이 주로 거액보험을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로 거액보험이라 그러면 종신보험이 많죠. 종신이나 변액을 하면서 우리 의뢰인의 이름으로 이 계약을 다 체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두 명씩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뭐 계속 수당 한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건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오셨고 이제 저한테 왔을 때 이제 가장 후회한 거가 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본인이 이름 빌려준 거 이게 이런 건지도 모르고 이름 빌려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젊은 날에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1심을 본인 소송을 하셨어요. 착각을 하신 거예요. 어차피 뭐 내가 돈 받은 게 없으니까 떳떳하면 판사님이 알아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라 또 하나는 설사 1심에서 패소해도 2심에서 변호사 선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첫 번째 판사님은 사실 이 처분 문서라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실질은 나는 모집한 적이 없고 이름만 빌려줘도 계약서에 내 이름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이분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소송은 어차피 두 번 1심, 2심 가니까 1심은 변호사 없이 하고 2심에서 혹시라도 1심에서 패소하면 2심에서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 선임료를 아끼려고 그러는데 1심에서부터 변호사 선임하는 게 맞고요. 1심에서 패소하면 2심에서 뒤집는 거는 아주 힘들어요. 저도 이 사건 2심에서 뒤집기 위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런 사건 사실 기일 한 번 잡히고 끝나는데 이것도 기일도 한 5번, 6번인가 잡힌 것 같고 뭐 문서 제출 명령도 하고 뭐 온갖 거를 다 하고 저희가 증인 신청도 했는데 2심에서는 증인을 잘 안 받아줘요. 그리고 판사님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기일을 여러 번을 열면서도 저희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모든 재판부가 그런 게 아닙니다. 특히 2심은 사실상 1심에 정리된 사실관계 가지고 법리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는 1심에서 충실하게 사실조회랑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증인신문도 1심에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1심에서 해야 돼요. 설사 1심에서 지더라도 1심에서 충분히 이렇게 해야지만 2심에서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냥 대충 해서 진 거랑 1심에서 열심히 하다가 진 게 2심에서 이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2심 재판부가 저희가 이렇게 실질적 진실을 밝히는 거를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모든 재판부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도 2심에서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건을 수임하면 1심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볼 거는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결과가 좋아가지고 저도 너무 기쁘고요. 저희 의뢰인이 우셨어요. 자기가 젊은 날에 잠깐의 실수로 이렇게 큰 위기가 있고 돈 이런 거 떠나서 그 자괴감이 너무 심하셨다 그래요. 이런 것도 모르고 돈 뭐 한 달에 한 20만 원? 이름 빌려준 대가로. 근데 그게 뭐 이름 빌려준 대가도 아니에요. 그 실질적으로 모집한 설계사의 비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거 해놓고 일종의 그 실질적으로 모집한 설계사는 이분은 사기를 친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놓고 이렇게 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지금 계속 수당 한 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했다는 거, 자기가 이렇게 판단력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결과가 좋아서 저도 기쁘고 우리 의뢰인도 기뻐하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험업계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경유계약이 이와 같은 건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예,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카카오 채널 보험 전문 변호사나 여기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